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무대에서 쓰는 가면을 뜻한다. 나의 글과 논문에서 가면과 갑옷은 취약성의 불편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가면 때문에 숨이 막히더라도. 우리는 갑옷을 입고 있을 때 더 강해진 느낌을 받는다. 원래보다 무거워진 몸을 질질 끌고 다니느라 지치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는 가면과 갑옷 뒤에 숨어 있는 누군가와 마주할 때 좌절과 끈김을 느낀다. 역설적이지 않은가? 나의 취약성은 당신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볼 때는 취약성부터 찾아볼 겁니다. 만약 취약성의 갑옷에 관한 연극을 한 편 제작한다면 무대는 중학교 구내식당으로 하고 등장인물은 11세에서 13세로 설정하고 싶다. 성인들의 갑옷은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갑옷을 너무 오래 입은 나머지 갑옷이 몸에 딱 맞게 굳어져 알아볼 수도 없게 됐다. 제2의 피부라고나 할까? 가면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인터뷰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두려움을 피력했다. 이제 와서 가면을 벗을 수는 없어요. 나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배우자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나를 몰라요. 그들은 진짜 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나조차 가면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종종 헷갈리는걸요. 하지만 10대 초중반의 청소년들은 다르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아이들은 이제 막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어리고 예민한 아이들에게 갑옷은 아직 낯설고 몸에 잘 맞지도 않는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떤 갑옷을 입고 있으며 왜 그걸 입었는지 금방 알아차린다. 아이들은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감추는 데 서투르기 때문이다. 또한 수치심과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은 갑옷이 무겁거나 가면 때문에 숨이 막히는데도 그걸 계속 착용해야 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면과 보호장치를 거침없이 입었다 벗었다 한다.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잇따라 늘어놓기도 한다. 쟤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 안 해요. 멍청한 애들이거든요. 춤추러 가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쟤네들 엄마한테 전화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뭔지 물어봐 줄래요? 나도 춤추러 가고 싶은데. 나의 학창시절 특집을 준비해서 무대에 올린다면 가면과 갑옷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안성맞춤일 듯하다. 우리 학교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못된 행동을 하는 남자아이와 부모님이 최근에 이혼해서 불행해진 마음을 감추려고 잘난 척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됐으므로 보호 기제도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지만 우리가 그 갑옷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시점은 아마도 활기차면서도 미숙한 청소년기였을 것이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내 경험을 말하면 중학생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직도 내 안에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와 대면하는 일이다. 그 아이는 어색하고 서투르고 늘 안절부절 못한다. 중학생 때 나는 고민거리가 생기면 본능처럼 숨거나 달아나곤 했는데 엘렌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나의 내면에서는 그때와 똑같이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슬금슬금 솟아난다. 엘렌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마다 내가 옛날에 다녔던 중학교의 구내식당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것만 같다. 14살이든 54살이든 간에 갑옷과 가면은 각자 최소화하려고 하는 취약점, 불편함, 고통이 무엇이냐에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보호 기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우리의 갑옷은 맞춤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떤 부분은 상호 교환이 가능한 셈이다. 갑옷을 억지로라도 들여다보자. 그러면 비교적 보편적인 조각들을 햇빛에 비춰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위험한 조각들도 뒤져볼 수 있다. 통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갑옷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나는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내 주위 사람들을 유형별로 나누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여자도 이 가면을 쓰지. 옆집 엄마는 언제나 이 갑옷을 입어. 뭐든지 분류하고 단순화하려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핵심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보편적인 갑옷들 중에서 하나만 착용하는 사람은 없다.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갑옷을 착용해본 경험이 있다. 나의 제안은 갑옷 안쪽을 슬쩍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파악하자는 것이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갑옷을 착용하기 시작했는가? 내가 갑옷을 벗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면과 갑옷을 벗게 하는 전략을 발견하는 지점은 내 연구에서 가장 힘있는 부분이다. 이제부터 그 전략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원래 나는 각각의 갑옷에 상응하는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완전함의 선물에서 10가지 이정표를 제시한 것처럼 전략의 목록이 만들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네가 부족해서 그래. 의 반대말은 나는 충분해다. 무언가 부족한 느낌의 속성은 곧 수치심, 비교, 놓아버리기다. 그렇다면 나는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갑옷을 벗는 방법이 아닐까? 충분하다는 말에는 자존, 경계, 참여의 의미가 포함된다. 연구 참가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찾아낸 모든 갑옷 벗기 전략의 핵심에는 충분이라는 의미가 존재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존감 대 수치심. 이제 그만할래. 경계 설정 대 비교와 경쟁. 앞에 나서고 위험을 감수하고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충분해. 참여 대 놓아버리기. 이 글을 읽는 동안 당신이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인터뷰를 위해 만났던 사람은 하나같이 취약성과 씨름하고 있었다. 아무리 운이 좋더라도 의구심과 두려움과 주저하는 마음 없이 취약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불확실성과 위험과 감정 노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갑옷을 입고 살다가 어떤 계기로 그것을 벗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스와트 특수기동대 장교들, 가석방 집행관들, 교도관들에게 취약성에 관해 강연한 적이 있다. 그렇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 강연이 끝나자 스왓 장교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우리가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도 우리와 똑같이 솔직해지는 것을 어려워했다는 사실이요. 선생님이 취약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그를 믿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말에도 10분 공감했다. 내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전략에 확신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내게 이 전략들을 알려준 연구 참가자들은 모두 우리의 골칫거리인 그렘린, 불편함, 자기의심과 싸웠던 사람들이다. 둘째, 이 전략들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해봐서 알기 때문이다. 이 전략들은 단순히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 전략들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준다. 지금부터 우리가 절대 벗지 않는 3가지 마음의 갑옷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기쁨 차단하기.
즉 순간적인 기쁨을 억누르는 역설적인 공포감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완벽주의며, 마지막 갑옷은 고통과 불편을 없애준다면 뭐든지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갑옷을 하나씩 살펴본 다음 각자의 갑옷을 벗어 던질 수 있는 대담한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이 전략들은 모두 나는 충분하다는 마음을 응용한 것으로 세 가지 마음의 갑옷에서 해방되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첫 번째 갑옷, 기쁨 차단하기. 알다시피 나는 수치심, 두려움, 취약함 같은 감정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쁨의 구성 요소를 탐색하다가 나의 학문과 사생활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경험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년 동안 연구한 사람으로서 진실로 느끼기 가장 힘든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왜 그럴까? 우리가 취약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부터 기쁨은 마음속 깊이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함께 접근해야 하는 무엇으로 변한다. 어릴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에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의식 밖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가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갈구할수록 기쁨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네가 부족해서 그래. 얘 문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는 기쁨이 마치 몰래카메라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한다. 요즘 일이 잘 풀리네. 가족들도 다 건강해. 위기랄 것도 없고 집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지. 몸도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잘하고 있어. 제길, 이건 나쁜 징조야. 아주 나쁜 징조. 조만간 큰 불행이 찾아올 게 틀림없어. 아니면 승진을 했다고 치자. 머릿속에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이게 현실일 리가 없어.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텐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 딸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크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신 뱃속에 아기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왠지 그런 예감이 들어.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을 앞두고도 우리는 마냥 들뜨지 않는다. 비행기가 추락한다거나 배가 침몰할까봐 걱정한다. 우리는 언제나 신발 한 짝이 마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보통 많이 쓰이는 관용적 표현으로 나쁜 일이 닥치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민자들과 시골에서 도시로 밀려 들어온 사람들이 비좁은 공동주택에 모여 살던 20세기 초반에는 위층 사람이 저녁에 신발 벗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신발 한 짝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아래층 사람은 곧 나머지 한 짝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기다렸다. 지금 세상은 여러 면에서 20세기 초반보다 안전하며 지금의 우리는 신발 한 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도 길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우 위험한 세상에 산다고 생각한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발 한 짝은 10중 8구 끔찍한 사건이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의 공격, 자연재해, 동네 슈퍼마켓의 대장균 번식, 학교 총기 사고 등을 기다리다시피 한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당신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만 해도 나는 벅찬 기쁨의 순간이라는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두려운 순간, 수치스러운 순간이라는 답은 예상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취약하다고 느낀다니?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순간에 자신이 가장 취약해진다고 답했다. 1.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서 있을 때. 2.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할 때. 3. 내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 때. 4.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쏙 들 때. 5.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때. 6. 부모님이 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7.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8. 약혼했을 때. 9. 항암 치료가 끝나고 회복기에 들어설 때. 10. 임신했을 때. 11. 승진했을 때. 13. 행복할 때. 14.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이 답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혼란스러웠다. 기쁨 차단하기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무기 중 하나였다. 그래서인지 참가자들의 답변에서 취약성과 기쁨의 관계를 처음 발견했을 때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언젠가 다가올 불행을 늘 예상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만의 작은 비밀인 줄 알았다. 가만히 서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정에 흠뻑 취하는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 알았다. 교통사고로 차가 부서진 장면을 미리 그려보면서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경찰과의 통화를 연습해본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 알았다. 내가 맨 처음 들은 이야기는 40대 후반인 한 여성의 경험담이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곤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짜놓았죠. 딸이 자기가 꿈꾸던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그 애가 너무 멀리 이사를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떠나겠다는 딸아이를 붙잡고 근처 지방대학에 가라고 여름 내내 설득했어요. 딸아이는 자신감을 잃었고 결국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여름방학은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얻은 거죠. 지금은 다행히 딸의 행운을 빌고 기도도 하고 고마운 마음을 잃지 않고 머릿속에서 나쁜 이미지를 몰아내려고 무진장 노력한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딸에게까지 물려준 것 같아요. 딸아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점점 두려워하네요. 특히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그래요. 운명을 시험하고 싶지 않다나요?